여러분 지금 저는 야심차게 10가지를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 저기 이렇게 안 되네요. 그 이유는 아마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B까지 열심히 해보고요. 그 다음에 C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미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거 아십니까? 네, 뭐 심리상담 전공 특강 자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unfinished business task에 대한 기억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맺음 안 하고 떠나면 마음속에서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떠오르고 완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이가닉 이펙트라면 자이가닉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현상이 있고요. 아무튼 부드럽게 하려고 한 얘기 때문에 설명을 더 해야 되고 때문에 시간은 더 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저희 경계선 성격장에 열쇠 1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버림은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도 합니다. Fear of abandonment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보시면 26살짜리 여자의 얘인데 4년 동거인데 저는 그 사람 없이 살 수 없는데 그가 저를 떠나려 합니다. 이거 죽어도 못 보내 가사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싸우다가 쉽게 목소리를 키우고 지나치게 흥분하고 수용할 수 없으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울부짖고 발을 구르거나 머리를 바닥에 찍고 제 옷을 막 찢고 잡아당기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사실은 목숨을 구출하기 위한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그 행동이죠. 사실 이런 거는 그럴 때나 이런 행동을 하지 평소에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떠난다는 그 말이 심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내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과 등가로 같은 걸로 들렸다 이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주변이나 상황이 왜곡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시각이 정말 왜곡되어 보인다 이거야. 벽이 꾸불렁꾸불렁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각 왜곡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편집심적인 사고나 사고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넘버 9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의 급소가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면은 그 약한 구조가 허무는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손발이 저리고 숨 못 쉬고 어지럽고 가슴 아파오는 경우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면 모든 게 허무하고 우울해서 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 키가 이분법, 둘로 나누는 생각. 다른 사례인데 참을성이 없다. 화가 나면 끝장을 봐야 한다는 20대 남자분인데 화가 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어지러울 정도. 얼굴이 빨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지러워지고 손발이 저리는 정도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라는 그릇에 담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표출되는 거죠. 흑백 논리가 강하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사람을 보면 정신과로 보내고 싶다. 참. 이 반대인데, 그지? 그래서 정신과로 왔어요, 자기가. 이거 아니면 저것이다, 이거지. A 아니면 B다. 그리고 이분법의 대표적인 게 good 아니면 bad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분리가 이분법의 제일 핵심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이다. 아니면 아닌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치사하게 여러분한테 B학점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A하고 F학점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0 안 드리겠습니다. A 플러스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F학점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분법적 사고가 이런 거라 이거예요. 학점을 A부터 F까지 5등급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사람은 정신과로 보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기는 여파를 떠올려 보세요. 이거죠. 세상에 대해서 회색의 중간지대가 없어, 이거. 없고. 대신에 극단적인 양끝만 있잖아요.
북극과 남극만 있어요. 아니, 북극과 남극은 춥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면 안 되겠다. 적도와 극지대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분법 사고는 두 개 이상의 상호 모순된 정반대의 신념 체계를 빠르게 연이어서 활성화시키고 뒤집어.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이 느끼는 정서, 자기상,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인스터빌리티의 오리진이 된다. 원천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극단적인 감정에 연료를 제공하고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변덕스러움을 만들죠. 급작스럽고 극단적 충동적인 결정을 유발한다. 여러분, 이분법이 유발하는 불안정성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됩니까? 네, 뭐 1교시나 3교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매우 좋아하면서 또 매우 미워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있잖아요. 없어요. 배우자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딸 자식, 아들 자식 너무 사랑스럽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유 저게 내 자식이야? 뭐 이런 순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가 바로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조금 좋아. 난 우리 집 사람이 조금 나빠.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뭐 많이 좋을 때도 있어, 많이 싫을 때도 있어. 이렇게 되면은 다분법으로 돼서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사랑과 극단적인 미움만 있으면 여러분 그 극단적인 사랑에서 극단적인 미움으로 혹은 그 반대로 떨어질 때 그 느낌 아세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그 사람이 정반대로 그렇게 미워질 때 그 고통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경계선 성격장의 대표, 전국 경계선 성격장의 협회에서 나온 협회장 같은데, 저도 그런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양반들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변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미움에서, 그 사랑에서 그 미움으로 곤두박질 칠 때. 그리고 나서 미워가지고 막 뭐라 그런다 돌아서가지고 또 얼마나 또 가슴은 아파.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다가 또 희낙낙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한번 잡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제가 설명드리는 건 경계선 성격장애 되게 하여튼간에 그 고온 버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약한 버전이고, 하여튼간에 이 사람들은 되게 고생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게 이별에 대해서 약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 헌버거라는 사람이 그 정신분석학자인데, 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을 왜 인간이 물리적으로는 엄마로부터 분리돼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지만 심리적으로 개별화되는 과정을 추후에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엄마 몸에 붙어 있다가 탯줄을 끊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독립하는 과정을 분리 개별화라고 불러요. 분리 개별화. 그런데 여기서 진도가 안 나오고 고착된 거다. 픽세이션 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에 재접근기. 어렵다, 설명. 이게 불어식 발음인데, 레프로시망이라고 읽을 거야, 아마. 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고착되는 이유는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가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여기 이 단계, 레프로시망 단계를 넘어가면 대상 항상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직전 4학기에서 걸려서 졸업을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철 들면서 엄마가 지금 내 옆에는 없어도 저녁 때면 만날 것이다. 엄마가 내 옆에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니 엄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은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철든 거예요, 그게 철든 것이고, 그 전에는 엄마가 안 보이면은 찾고 헤어지기 싫어하고 했던, 분리불안 보이고 했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엄마의 손을 놓고 헤어질 수 있는 아이의 마음 속에는 엄마의 내적 표상이 이렇게 심어진 아이는 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걸리지 않아도 엄마는 필요하면 나타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느낌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엄마라는 오브젝트가 컨스턴트하다. 대상 항상성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
그렇죠. 그 내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다 이거지. 재접근기라는 게 대상 형성 가기 직전의 단계거든요. 그 단계에서 그쳐버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다. 다시는 못 본다. 죽어도 못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 여기 엄마들이 여러 명 계셔서 오늘 나오실 때도 이렇게 재접근기에 있는 애를 띄워놓고 오시느라고 많이 복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하지만 오늘 이걸 배우시고 가셔서 잘해줘서 우리 아이가 경계선이 안 되도록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 네. 고 원우님이 자꾸 저를 째려보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그 결과 엄마와 헤어지면 엄마는 사라지고 자신은 버림받는 것이란 두려움이 이거라, 이거. 이게 지금 나이가 30인, 나이가 20인 그 아저씨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거야. 경계선 성격장애.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이거지. 그리고 밥 혼자 먹는 것도 못해. 저 같은 경우는 밥 혼자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혼자 먹으면은 꼭 버려진 모습 같잖아.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혼자 먹는 거 싫어한다 이거예요. 자, 성인이 되어서도 유아기의 위협적인 상황, 재접근기의 그 시츄에이션을 머릿속에서 반복한다. 자신이나 엄마의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 이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컨버거는 아니고요.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상 관계 심리학에 유명한 그 여자 정신분석학자입니다.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한 개념 중에 좋은 젖가슴, 나쁜 젖가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ood breast, bad breast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젖가슴이 두 쪽이지 않습니까? 두 쪽인데,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떨 때는 잘해주잖아요. 어떨 때는 잘해주고 잘 케어하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참 믿거나 말거나인데, 엄마가 온전한 전체 대상이라는 걸 모른대. 그냥 믿어봅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엄마가 잘해줄 때는 그게, 내 앞에 good breast, 좋은 젖가슴이 나를 잘해준다. 왜냐하면 젖가슴이라는 게 아이가 접촉하는 첫 번째 대상이잖아요. 세상에 태어나 첫 번째 접촉하는 대상이 그 브레스트잖아. 그래서 그 굿브레스트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제때 우유를 안 준다든지, 우유를 너무 뜨겁게 데폈다든지, 그 다음에 항생제를 먹고 젖을 짜서 우유 맛이 이상하다든지, 보통 이럴 때는 사람들이 웃곤 하는데, 전혀 웃지 않는 이런, 알겠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보는 거야? 그때는 배드 브레스트라고 보는 거야. 나쁜 젖가슴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재밌게도 이 갓난쟁이는 굿 브레스트와 배드 브레스트가 동일 인물의 소속물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렇겠죠. 굿 브레스트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배드 브레스트에 대해서는 왜 저래? 싫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미워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저 굿 브레스트랑 배드 브레스트가 결국은 동일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운 말로 뭐예요? 굿과 배드의 통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죠. 나한테 잘해줬던 그 대상인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 대상을 미워했었잖아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관계를 다시 고치려는 욕구가 생겨난다. 라고 얘기해요. 통합적으로 관계를 보는 시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처음 이렇게 책을 읽었을 때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이 안 된 게 경계선 성격장애라. 여전히 굿과 배드가 다른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상충되는 이미지들을 스플리팅을 통해서 분리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서 편가름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아까 대인관계에서 뭐였었죠? 이상화와 반대 평가 절하시키는 거, 이런 거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로하는 어머니의 전체적인 내적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과제. 엄마의 좋은 측면과 엄마의 나쁜 측면은 결국은 전체로 하나다. 그러니 엄마는 전부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는 전부 나쁜 사람, 좋은 사람도 아니야. 자, 그럼 어떤 사람? 그렇지. 엄마는, 이게 되게 인사이트풀한 거야. 엄마는 좋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저를 너무 이상하지도 마십시오. 황 교수는 그저 그런 교수입니다. 괜찮은 면이 있기도 하고, 괜찮지 않은 면이 있기도 한, 무슨 존재? 통합적인 존재. 그리고 그 통합적인 존재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물리적인 존재가 나에게 없더라도 나는 그 내적 이미지에 기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놔줄 수 있고 다시 만날 때 반갑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대상관계의 발달의 프로세스인 것이고 이 졸업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계선 성격장애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경계선 성격장애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게 여러분 외상, 트라우마. 그래서 이 조사했는데 68%가 섹슈얼 어뷰즈, 성적 학대 받았대요. 71%가 피지컬 어뷰즈 받았고요. 62%가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걸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아동계 입은 외상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드니까 아까 스플리팅 한다 그랬죠. 분열시키고 부인하는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측면인데 그 스플리팅이라는 게 그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아까 뭐 친구와 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좋기만 한 것과 나쁘기만 한 것으로 나누는 게 스플리팅이죠. all good, all bad로 나누는 게 스플리팅이에요. 근데 이 스플리팅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학대적이고 가학적인 부모, 외상을 제공했던 부모들 아니야. 학대적이고 가학적인 부모를 이상화된 부모랑 나눈다 이거지, 나눈다. 그래서 이 학대적인 부모가 후자의 이상화된 부모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모가 나를 하루에 몇 번씩 때린다. 부모가 이렇게 나를 담요에 말아가지고 위에서 밟는다. 이렇게 되더라도 나는 부모를 미워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5살, 6살이라 그러면, 4살이라 그러면 못 그러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부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학대하는 부모를 보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부모의 좋은 측면을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부모는 나를 때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전기골로 켜놓고 거기에 손을 얹어라, 이러고 이런단 말이야. 거울 바라보고 나는 못났다고 100번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제가 너무 이상한 예를 들었나요? 아무튼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의지해야 되는, 내가 기대해야 되는 부모의 측면, 나를 학대하는 부모의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게 한 부모라고 생각하면은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측면은 잘라서 따로 보관해야 돼. 응? 나쁜 측면 따로 보관해야 돼. 그래서 원래는 한 몸인데, 이렇게 한 몸인데, 이 양반이 날 때리니까, 학대하니까, 나의 정서적 생존을 위해서는 좋은 측면, 이게 나쁜 측면이 더 많아. 좋은 측면 따로 보관하고, 나쁜 측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all, 부모의 all good. 오케이. 요거는 부모의 all bad.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가르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스플리팅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게 한번 어렸을 때 갈라보면 선수가 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짓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황 교수니까 어쩔 수 없어. all good.
저 인간, all bad. 이렇게 된,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이사님, all good, all ba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ll good일 때는 이렇게 막 존경하고 그러다가, 반대일 때는 이렇게, 급강하죠, 급강하. 그래서 대인관계가 불안정해진다. all good일 때 느낄 그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생각해봐. 그 얼마나 호감을 느껴. all bad일 때 느낄 그 강렬한 혐오의 감정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야? 정서적 불안정성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그리고 올 굿에서 올 배드로 넘어갈 때 그 강력한 배신감을 생각해봐. 분노 올라오죠? 앵거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원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경계선 학교장에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 거 넘어가야 돼.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기 치료 나와 있는데 그 보더라인 퍼스널 디스오더는 대부분 싫어해요. 치료자들이.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안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맡더라도 돈을 많이 받고 맡으려고 그러고요. 평소에 자기가 미워하던 치료자한테 의뢰해줘요. 왜 그러냐면 자해하고 변덕 부리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요. 악몽이다. 이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치료자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아까 그 스플리팅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기도 한데 사실 쉽기도 하잖아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되고요. 핵심은 뭐겠어? 스플리팅의 반대니까.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단순한 말 있잖아요. 나는 이러하기도 하고 저러하기도 하다. 나는 전부 이렇다가 아니라 나는 이러하기도 하고 저러하기도 하다는 그런 절충된 타협된 그런 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게 치료 목표가 되겠어요. 자, 요거 이미지가 좀 흔들렸다. 거울아 거울아. 이거 백설공주의 스텝마더인 거 아시죠? 그 왕비, 백설공주 왕비. 그 다음에 요거 그림은 이게 고양이가 거울 보면서 사자를 확인하고 있는 거. 이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백설공주 계모도 거울에서 당신이 이 왕국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러면은 왕국의 평화가 찾아오고, 당신이 두 번째로 예쁘다 그러면 이제 피를 흘리게 되죠. 첫 번째로 예쁜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기 가치를 자꾸 확인하려는 거 있죠. 자기가 예쁘고 잘났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래요.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를 불러서 이제 자기애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진단 기준은 지금 넘버링을 다 안 했는데요. 이게 5개, 이 중에서 5개입니다. 그래서 핵심 증상은 공상이나 행동에서 웅대성, 찬탄에 대한 욕구, 공감의 결여, 이런 거. 웅대성이라는 게 그랜디오시티인데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런 잘난 나한테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와 정말 멋지다.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공감의 결여는 자기 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대인관계에서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증상들을 보시면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이 있어요. 그렇죠. 정도가 지나쳐요. 그리고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 이런 걸 갖고 있고요. 자기 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다. 그리고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요. 특권의식이라는 게 이게 왜 그 영어 표현으로는 sense of entitlement라 그러는데 왜 어디 가서 대우받아야 된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병원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줄 안 서고 나는 의사랑 직접 만나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게 sense of entitlement예요. 막 그런 거. 이렇게 귀족 대우 받으려고 하고 상류층 대우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면이고요. 대인관계가 착취적인데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그리고 감정이입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욕구와 목표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 못한다. 유아 독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질투에 되게 강해요.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질시하고 있다고 믿기도 해요. 그 다음에 거만한 행동도 보이죠. 이런 것 중에 5개가 이제 그 충족되면 되는데요. 여기 이 2가지 있잖아요. 이 2가지에서 질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사실 이 2가지는. 다른 사람 착취하고 감정이 공감 못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점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성격장애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냉혹해. 반사회성 성격장애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자기 본의, 타인 무시 이런 세트에 있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친척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제 범죄 저지른 사람들 있죠. 무슨 뭐 게이트 무슨 게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막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도 이렇게 막 서류 가방 다 챙겨 들고 되게 뭐 옷도 잘 입고 그러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와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약간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섞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난 척 하죠. 잘난 척 하는데 그 내면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들의 모순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질 정도로 잘났으면 그것으로 땡이지 뭐 그것도 충분하잖아. 정말 잘났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모순되게도 외부로부터 관심, 존경, 칭찬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자기에게 인정해달라고, 재확인해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길요. 자존감을 유지하는 내적인 구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가오세요? 왜 내적 구조가 없다 그래요? 왜? 항상 외부에서 서플라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이 와야지만 안심하고 정말로 속이 든든하다면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왜 그럴까인데 당초에 칭찬과 인정에 대한 근본적인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과 인정 이런 거를 뒤에 뭐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미러링이라 미러링. 여러분 미러링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 어디서 나왔었죠? 거울아. 그러니까 그 계모가 그 거울 보고 당신이 제일 예뻐요 하면은 무슨 욕구가 만족된 거야? 영어로 표현해봐요. 미러링에 대한 욕구가 만족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거울을 바라보고 내가 가장 멋진 존재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이거야.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만 그런 거 아니라 보편적인 욕구라 이거야.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 그런데 그게 적당히 만족되었으면은 더 이상 안 찾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근본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자꾸 추구한다 이거지. 뒤늦게 자꾸 추구한다. 어른이 돼서도 또 달라고 못 찬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배고픔,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인정받기 충분한 척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런 의구심이 존재하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잘났어, 정말 대단해라는 의기양양함과 동시에 나의 이런 느낌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의 잘남은, 백설공주 왕비의 잘남은 사실은 불안정한 잘남이지. 그게 대답이 조금만 나쁘게 나오면 지금 왕국을 뒤집고 난리가 나잖아요. 온전한 잘남이 아니라 의심이 섞인 석연치 않은 잘남을 갖고 있어요.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가. 그래서 당사자들이 내심 괴로워요. 내심 괴롭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확인해줘 하는 것을 재확인이라고 부르는데 리어슈어런스. 재확인의 증거를 바깥에서 구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고통의 원천이 된다. 내적으로 의구심이 존재해. 충분히 잘났다고 인정을 못해. 그래서 항상 바깥에서 이제 공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웅대함의 기저에는 취약함이 있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웅대해 보이지만은 고달픈 인상관리의 산물,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자아상이 내부 안에 숨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웅대한 자기상을 겉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치심에 되게 취약해요. 그리고 의식적인 우월함을 표방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격지심이 있어. 이게 이중구조입니다. 자기애서 성격장애를 그 겉과 속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원래 전형적인 자기애서 성격장애는 잘났다는 게 바깥으로 표방되는 거죠. 잘났다는 게 바깥으로 표방되고 안으로는 취약함이 숨는 거예요. 이게 자기애서 성격장애인데 이것을 외현형이라고, 외현형. 영어로 오볼트 타입이래요. 오볼트 타입. 바깥으로 나타났다. 오볼트 타입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전형인데 반대로 봐보세요. 이거였어, 이거. 이렇게 잘난 게 뒤로 가고 이렇게 못난 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수줍어하고 이렇게 위축돼 있고 그런 모습이거든. 근데 알고 보면은 자기애가 숨어 있어. 숨어 있어. 그런 것을 그 외현형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 외현형의 반대말. 내현형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쉽게 뜨이는 사람들은 쉽게 뜨이는 사람들은 외현형이 쉽게 뜨여요. 그런데 임상가들은 환자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자기애서 성격장애가 아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애가 문제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내현형들이 많다 이거예요. 내현형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내현형, 외현형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게 뭐 베컴 사진인데 웅대함이 표방되고 취약함은 밑으로 수면 아래로 숨는다. 이렇게 스스로 도취되어 있고 잘난 체하고 공격적인 유형이다. 웅대함이 강조된 스타일이 외현형이고요. 내현형은 이거 엑스레이 사진으로 넣어놨네. 취약함이 전면에 드러나고 반면에 웅대성은 은밀하게 숨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처받는 것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애로 분류됐을까 싶은데 겉으로 나타나던 속으로 숨던 내가 웅대하다는 인식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현형의 경우도 자기애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설명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외현형에 대한 또 다른 그 표현 말들이에요. 그래서 무감각형, 후피형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거 표현 재밌죠? 이거 어떠세요? 두꺼운 피부라고 돼 있잖아. 두꺼운 피부. 그러면 우리 또 눈치 빠르니까 영어 생각할 수 있죠. 반대는 얇은 피부. thin skinned narcissist라고 불러요. 그리고 웅대함을 전시하는 것이 외현형이고 거만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시끄러운 사람인데 내현형은 박피형이고 취약하고 민감한 유형이고요. 부끄러움 잘 타고 조용하게 웅대하다. 이게 표현이 참 멋지다. quietly grandiouse하다. 조용히 잘났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부분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드러나던 숨던 한 가지 공감 능력 부족해. 다른 사람들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현형 같은 경우에는 나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칭찬해주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해요. 수단으로 생각해. 내현형 같은 경우는 나를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만심, 그랜디오시티가 있어서 이 자만심이 외현형은 바깥으로 드러나고 내현형은 숨어 있어. 숨어 있고 이 사람들의 지상 미션은 뭐냐면은 이 자만심이 상처받지 않게 관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더 불안을 느낀다 이거야. 겉보기로는 사회 공포증이야. 겉보기로는 꼭 회피성 성격장애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똑바로 이해하면은 내현형 자기애성 성격장애다.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파악되기도 합니다. 자, 이 원인 얘기는 코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데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러링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 미러링에 대한 욕구가 제때에 적절하게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격에 있어서 결함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결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표현돼서, 그렇죠?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의 양태를 취하게 된다. 이것이 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하인스 코웃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적절한 자기가 넘친 상태가 자기 성격 장애에 있죠. 그래서 이 적절한 자기라는 것은 한 가지 방침이 다른 사람 역시 고유한 감정과 욕구를 지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그 자기 사랑과 자기와 타자의 균형을 말씀드렸었는데 자기 사랑과 타자 사랑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편집수 성격장애는 자기 성격장애는 일로 기울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시소가 자기 사랑으로 확 기울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뭐 밑에 얘기는 생략하고요. 이 적절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제 자신도 고민하고요. 그다음 내담자들을 만나면서도 고민하는데 제가 발견한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넣으실 수 있을까? 제가 읽어볼게요. 자신의 무엇을 인정하고 설사 실패한다 해도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 성격장애는 무한한 성공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그래, 질투해. 응? 무한한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필요할까요? 한계. 그래서 이게 저의 적당한 가로넣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자기의 성격장애에서 한계를 받아들일 때 많이 좋아져요. 나도 한계를 가진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많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한계를 제가 강조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실패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해도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자신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입니다. 자신의 뛰어난 점과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키소스라고 하는 그 신화의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화의 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그 그림을 통해서.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얼굴 봐보세요. 이 그림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좀 어두운 표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수에 비친 모습이 자기의 어두운 면은 아닐까? 어두운 면을 확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적절한 자기를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 자신의 단점, 자신의 결함, 어두운 면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자기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이 말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해결하는 좋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요. 김연경이라는 작가 아시잖아요. 정신분석 받은 다음 작품 활동하는 작가인데 그 양반의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한 토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에서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세상에 유일하게 잘난 존재라는 그 인식이 이런 인식으로 바뀔 수 있으면 상당히 치료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특별한 독특한 존재이고 인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이다. 평범한 것도 좋다. 평범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일함으로써 많은 이득과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슷해짐으로써 많은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좀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료는 경쟁 상대이기보다는 좋은 자원이다.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우월감과 열등감은 가치 판단이며 항상 변화될 수 있다. 고정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특별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한 팀의 멤버인 것을 선택하겠다. 이런 것이 사실은 뭐 오볼트이든 코볼트이든 나르시스트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진도가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대 위의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충 감 잡으셨죠? 근데 제가 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밖에서는 칭찬을 많이 듣는데 보이는 걸 좋아해요. 집에서는 저는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도 겉으로는 표현을 잘 못해서 어른스러운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갑자기 놀라시지 않을까 싶어서 철없는 말이나 내뱉어서 오히려 혼나고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중요한데 읽어볼게요. 사람들이랑 만나기 전에 집에서 대화하는 것을 미리 연습해요. 꼭 대본 외우듯이 몇 번씩 반복해서. 아무튼 저 너무 이상해요. 인생 자체는 꼭 연극으로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소품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길 갈 때도 아무도 저 안 보는 거 알면서도 괜히 의식하고요. 흐트러진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고요. 이런 것이 이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는 것인데, 바로 그 연극성 성격장애랑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진단 기준이 일단 그 지나친 정서성과 관심 끌기의 패턴이 나타난다. 이게 핵심 증상이고요. 이 8개 중에 5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낀다.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한 방편 중에 여러분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시덕티브한 겁니다. 이거 동의하세요? 뭐 성차별적인 건 아니고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깊게 파진 옷을 입는다든지, 뭐 짧은 치마를 입는다든지, 이게 좀 곤란한데 아무튼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시덕티브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시덕티브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는 자신의 시덕티브한 유혹적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저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시덕티브 하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하고 갈 때도 팔짱도 끼워주고 그럽니다. 살갑게 굴고 그럽니다. 손도 막 잡아주고 그럽니다. 남자들한 이성한테. 그러면 그런 대우를 받는 상대방은 이 남자들이 바보 같아서 오해해요. 오해해가지고 막 심각하게 고민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고민하고 막 상상 속에서 막 신호를 막 써. 그러다가 뭐 심각한 경우에는 그 집사람한테 우리 이혼하자.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가서 이제 그러는 다음에 그 히스트리오닉 퍼스널리티 그분한테 가서 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지금? 내가 직장 동료로만 잘해준 건데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휩싸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무실이 다 엉망이 돼. 못 견디지? 그럼 직장을 바꿔요. 새 직장을 옮겨 또. 능력이 있어. 새 직장으로 가. 잘 살아. 잘 살아. 그러다 또 리피트야. 뭐 회식 자리에 가서 살갑게 대해주고 팔짱 끼워주고 그럼 또 어느 바보 같은 인간 하나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또. 그러면서 억울한 거지. 나는 정말 성심성의껏 행동했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인간들은 나한테 배신감을 안겨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거야. 이게 뭐야 이거? 응?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빠른 변화와 피상적인 감정 표현 보이죠. 그러니까 연기하듯 하는 거예요. 연기하듯. 왜 저기 작은 아씨들에서 읽으셨나? 작은 아씨들? 여러분들 그 교양의 일천함을 오늘 다 드러낼 건데. 베스라는 인물이 있대, 베스. 베스라는 인물이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쓴다며. 전 제가 안 읽었고요. 제 내담자가 다 얘기해줬어요. 선생님, 제 인생이 베스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을 해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령 내가 막 지금 불안해 죽겠어. 그런데도 옆에 있는 남편을 되게 쿨하게 위로해.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보. 살다 보면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속으로 막 되게 불안하면서 이렇게 연기하듯이 얘기한다 이거죠.
오케이. 여러분 관심을 보여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은 아까 히스토리 퍼스널리티의 사례를 얘기했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여하고님들이, 여어느님들이 혹시 내 얘기는 아닐까 싶어가지고,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듣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역시 생존 본능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4번.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이 좀 그렇다. 피지컬 어피어런스. 육체적 외모라는 게 있어. 번역이 잘못됐어. 외모를 가꾼다. 이거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대화 양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임프레셔니스틱 알고 있어요, 뭔지? 뭔가 장황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가령 자기가 제부도에 답사 갔다 왔대. 상담 시간에 그걸 1시간 동안 얘기해. 열심히 들었죠. 근데 가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 내 남자 떠난 다음에 내가 차팅할 게 없어. 그러니까 디테일이 부족한 거야. 무슨 얘기를 할 때, 쭉, 꽝, 쿵, 와, 예, 막 이렇게, 이런 거,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지금 계시지만 PD 선생님들이 이런 걸 잘 얘기해요. 영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연기가 쫙 펼치고 광선이 쫙 나오고 이게 다 임프레셔니스틱이야. 듣고 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았었는데 듣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PD. 그 PD 문제 있어. 그래서 꼼꼼하게 시험 문제를 내면 어려워해. lack of detail. 그죠? 뭐라 그래? 세부가 부족한 거야. 꼼꼼하지가 않은 거야,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졸업할지 모르겠어. impressionistic thinking. 근데 그 영상 같은 거 할 땐 좋죠, 그거. 이렇게 두리뭉실. 이런 표현에서 날 미워하겠다. 두리뭉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다른 사람을 놀리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나는 겁니까, 이거? 강의 2시간 더 할 수 있겠다. 계속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자기 연극화, 셀프 드라마타이즈. 아까 그 사례, 외출하기 전에 오늘 만나서 할 얘기들을 거울 앞에서 리허설 해본 다음에 나간다 이거지. 연극적, 과장된 감정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쉽게 영향받고 여러분 피암시성이 높다고 그러는 건데 suggestibility라고 하는데 피암시성이 높으면요 여러분 최면에 매우 잘 걸려요. 최면에. 그러니까 가령 이거 봐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히스토리 퍼스널리티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넌지시 얘기해. 말이야, 이게 목이 뻐근한데, 이렇게, 비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20대. 그러면은 아버지의 관심 끌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뭡니까? 뭐라 그래? 그 메모리 폼으로 된 그 비계 있죠? 이런 거. 비싼 거 말고, 이런 거 하나 딱 사온다 이거야. 이게 피암시성이야. 피암시성. 넌지시 얘기해도 마이크를 팍팍 알아들어. 그리고 이렇게 최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걸려. 이렇게. 손이 무거워진다 그러면 정말 무거운 것처럼 느낀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실제보다 더 친밀한 거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지금 2번째 만나니까 대충 이렇게 좀 이런 정도인데 마치 10번 만난 사람처럼 착 달라붙어. 이게 영어 성격장애의 특성이고요. 이 핵심에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 애정에 대한 욕구. 라는 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관심, 어텐션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야.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극적으로 어텐션이라는 게 관심과 사랑 비슷한 얘기죠. 관심과 애정 같은 얘기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를 얻기 위해서 극적으로 표현해. 드라마타이즈해. 이렇게 얌전얌전하게 표현해서는 이렇게 눈에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동작이 커야 돼요. 그리고 원색적인 화려한 외모를 보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았지만 바보 같은 제3자의 눈에는 시덕티브하게 어필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조종해요. 조종. 이렇게. 그리고 이를 얻지 못하면은 나를 싫어한다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요. 또 나 대신 이런 애정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 분노하는 양상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거 20대 여성 H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례입니다. 그 사례고요.
그리고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모성 결핍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받는 사랑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엄마의 보살핌이 부족하면은 이 의존력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두 번째가 누가 있어요? 아빠죠, 아빠. 아빠가 이제 선택이 되어지고요.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교태란 말은까지 좀 심했어. 귀여운 거 있죠? 그런 거 부리고 정서를 극적으로 연출하는 것이 연습이 되었을 것이다. 원래 제1대상인 엄마로부터 애정이 박탈되었고, 자, 2번 타자 후보로 골라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엄마와는 다른 방식, 시덕티브하고 극적이고 한 방식을 취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성을 향해서 보이는 유혹적인 태도는 사실은 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아이처럼 보살핌을 받고 의지하고 싶은 동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혹을 받은 상대가 성적인 접근을 하면 그때는 놀라서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인데 히스토리 퍼스널리티가 심한 분들이 무분별한 성적 관계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요 제목 좀 조금 그렇죠? 이거 유방 난근 방정식이라는 거 있어요. 브레스트 페니스 이큐에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좀 거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브레스트는 누구의 브레스트였을까? 엄마의 젖가슴이야. 엄마의 젖가슴 이 이큐에이션이 방정식이 이꼬르잖아, 이꼬르. 그러니까 엄마의 가슴에서 느꼈어야 될 그 따뜻함을 어디서 찾는다는 거야? 이 페니스에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남성의 성기를 무의식 속에서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가슴의 대체물로 본다 이거지. 그래서 이 양반들이 성적인 무분별함에 빠질 때, 성관계를 가질 때 위로받는다 이거야. 위로받는데 그건 밝히고 성적으로 막 만족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지. 뭡니까? 어머니의 가슴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성적인 접촉이다. 이게 브레스트 페니스 이큐에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하니까 만족감이 없잖아. 부실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나? 그죠?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만족감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된다. 자꾸 하게 돼. 자꾸 그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원래 오리지널한 맛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결핍감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예쁜 척하고 귀여운 척해 보이는 히스토리 퍼스널리티의 가슴 아픈 사연이 되겠고, 이런 사연을 이해하면은 그 사람들을 배관시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가 신경 써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일단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오늘 배운 게 10개 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갔죠. 그죠?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6개인데요. 이게 성격장애는 연속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 준 거를 만족시키냐 만족시키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다 있어 이게. 그렇죠. 어느 한 분을 찍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편입 성격장애 몇 프로 있으세요? 저기 박원우님 몇 프로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데. 아무튼 분열성 성격장애 몇 프로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 있어요, 누구나. 조금씩 다 있다는 얘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고통의 코드로 봐야 된다는 거야. 입사스럽게 묻지 말고 고통의 코드로 봐야 된다. 편의적 성격장애는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 탓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속으로는 겁먹고 있어. 고슴도치야. 분열성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섞이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고요. 영성 성격장애 지금 방금 보셨잖아. 머터널 데프리베이션. 애정결핍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고 착하고 예쁘고 때로는 그게 유혹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경계성 성격장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뭐를 두려워해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마음속에 중심이 없어요. 마음속에 나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내면상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격장애, 웅대함과 취약성에 모순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희일비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인정 안 해주면 슬퍼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한자가 제가 급조한 한자라서 좀 이상하죠? 왜 난 내 이, 왜 난 내 이.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바깥에서는 어렵지만 안에서 쉽다는 얘기거든. 밖에서 보면 밉살스럽고 답답하고 요지부동이어서 바라보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기 쉽죠. 뭐 가령 경계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이 이에 암묵적으로 반응해 실제로 떠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일을 벌리기도 해. 그리고 취약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 탓, 당신 탓하는 직원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따끔한 말을 하면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편집 성향의 직원은 고슴도치처럼 그들의 본능을 드러내. 그러니까 밉살스럽게 보면 그 사람들의 증상을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더 참고 대안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보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익숙한 방법이지만은 이너 차일드, 그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작은 아이가 있다는 식으로 메타포로 이해해라. 그럼 좀 쉽다. 성격의 왜곡을 가진 대부분의 분들은 마음속에 성장을 멈춘 혹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이너 차일드가 하나씩 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경계 성격장애는 그 이너 차일드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재접근기에서 만들어졌잖아. 영구 성격장애는 그 이너 차일드가 무슨 박탈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모성 박탈. 어머니 애정 박탈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까칠하고 적대적인 어른의 껍데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평생 서운하게 살아왔고 취약한 내면의 아이에게 눈길을 주고 가능하면 그 아이를 수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화가 출발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너 차일드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이게 제 특기 아닙니까? 컨셉 잡기. 여러분들이 뭐 오늘 배운 거 여기까지 7번까지 한번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분열성 성격장애는 저는 고립된 아이가 있다. 분열형 성격장애는 환상 속의 아이가 있다라고 이름 붙이고 싶고, 강의 마무리합시다. 영성 성격장애는 뭐라고 붙일까요? 무슨 아이라고 붙일까요? 이너 차일드를 끝냅시다. 뭐라고? 사랑에 배고픈 아이? 엄마의 근본적인 사랑에 배고픔을 느끼고 다른 곳에서 대체물을 찾으려는 아이? 오케이?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강의의 마무리인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배운 6가지, 7가지, 그것이 환자에게, 내담자에게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